남편과 이혼한 뒤 다시는 그 집에 발 들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어요. 친정 없는 저에게 엄마라 불러볼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베푼 사랑은 법적인 관계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죠. 그런 어머님이 몇 년 만에 찾아간 그날 말없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어깨 위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맺어져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이 남긴 사랑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사실 내 마음은 후련했다. 긴 시간에서 외면해왔던 것들이 무너진 그 순간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미련 어린 희망이 내 등을 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날 나 혼자만 빠져나온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 무엇보다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남편도 그 집도 아니었다. 그저 단 한 사람. 그 집의 어머님,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였다.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고 말다툼이 잦아지고 결국엔 같은 집에 있어도 남보다 못한 날이 많아졌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내 아들놈이 못났다. 미안하다, 얘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날이 떠올랐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어머님이 부엌에 불 켜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날 밤 어머님은 따끈한 북엇국을 건네주시며 말했다. 내 친정이 가까웠다면 그리로 보냈을 거야. 근데 네가 기대 쉴 데가 없으니까 그게 자꾸 마음이 아프다.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어머님이 따뜻해서가 아니었다. 누구도 내 상처에 그렇게 조심스레 손을 얹어준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친엄마 없이 자란 걸 말로는 이해한다 하면서도 진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한 사람은 없었다. 어머님만 빼고. 이혼하고 몇 년이 흘렀다. 처음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기에 나도 어머님과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다. 시어머님 말이야, 요즘 좀 안 좋대.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너 생각도 자주 하신다더라.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한 전 며느리로서 이제와 무슨 낯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았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어머님 번호를 누르고 지우길 반복하다 결국엔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저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뵈러 가도 될까요? 답장이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그 하루가 그렇게 길 줄은 몰랐다. 다행히 어머님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내셨다. 그래, 와. 너 오면 반가울 것 같아.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특유의 정감 어린 목소리가 먼저 들렸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배 안 고파? 얼른 들어와. 하지만 이번엔 그런 인사는 없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어머님은 너무 야위어 계셨다. 늘 단정하게 입고 계시던 그분이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는 그 눈빛에서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어깨가 너무 작고 체온은 너무 차가웠다. 숨소리는 얕고 느렸고 입술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나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갔다. 이유는 없다.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 좋아하시던 갈치며 묵은지며 따뜻한 내복 한 벌까지. 어머님의 장바구니는 어느새 꽉 찼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다 주면 안 돼. 나 혼자 먹을 건데 뭘 이렇게 많이. 그럼에도 어머님 입가엔 웃음이 번졌다. 정말 오랜만에 본 미소였다.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지어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앞에서 어머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다. 네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내겐 위로야. 그 말에 나는 울음을 꾹 참았다. 이혼이 잘한 일이었는지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님의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가족이란 게 뭘까? 같은 집에 살아서 피를 나눠서만 가족일까? 나는 어머님을 떠났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혼한 며느리가 보고 싶다며 찾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 나는 안다. 어머님은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게 먹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어머님 댁을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다. 집으로 돌아온 뒤 냉장고 문을 열다 멈칫했다. 시장에 들렀을 때 어머님이 슬쩍 내 장바구니에 넣어주셨던 묵은지 한 포기. 이거 가져가. 국 끓이면 맛 좋아.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울컥해져 나는 잠깐 싱크대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예전엔 몰랐다. 묵은지 하나가 그렇게 많은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걷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차마 묻지 못한 말이 많았고
어머님은 내게 아무것도 탓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은 홀로 얼마나 많은 걸 견뎠을까? 며칠 뒤 조심스레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이번엔 아예 하루 시간을 비워두고 다시 댁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서니 또 긴장이 됐다. 근데 이번엔 어머님이 먼저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셨다. 지난번보다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 있었고 따뜻한 내복에 털조끼까지 입으신 모습에 괜히 안도감이 들었다. 춥지? 국 끓여놨다. 너 좋아하던 무된장. 그 말에 나는 괜히 어깨가 들썩였다. 어머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떠난 시간 동안에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셨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는데 속이 뜨끈하게 내려앉았다.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다. 그 국에는 어머님이 그동안 품어온 마음이 녹아 있었고 말없이 기다린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힘드셨죠? 드디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은 대답 대신 국물을 한번 떠드시고는 조용히 웃으셨다. 힘들더라. 너 떠난 것도 힘들었고 나이 드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 그 말에 목이 콱 막혔다. 사실 나는 이혼 후에도 가끔 어머님께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남편과 헤어진 이상 나는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내가 연락 못 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살짝 흔드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잘했어. 네가 잘 사는 게 제일이야. 그래야 나도 안 아프고 밥이 넘어가지.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님의 그릇에 나물 반찬 하나를 더 얹어드리며 내 속마음을 삼켜야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님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 어머님이 입으시는 옷을 같이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이 접힌 손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쓴 편지였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이 없는 내가 처음으로 어머님께 썼던 어설픈 글씨의 편지. 어머니, 저한테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맛도 목도리도 어머니 마음도 다 참 따뜻해요. 그때 어머님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넣으시며 웃으셨다. 이 편지 나 가끔 꺼내 읽는다. 네가 떠난 뒤에도 이건 못 버리겠더라. 작은 메모지 하나가 그렇게 어머님의 마음을 지켜줬다니. 눈물이 핑 돌았다. 너 아직도 꿈에 나와. 제가요? 응. 밥도 안 먹고 방구석에서 울기만 하는데 내가 깨면 그렇게 가슴이 쓰려.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도리어 내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었다. 지금껏 내 생각만 했던 걸 반성하게 됐다. 이혼이라는 결정 뒤에 나는 홀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에겐 그것이 마음 한켠이 도련해지는 일이었단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더니 결국 이불을 펴며 웃으셨다. 좋다. 네가 있으니 집에 온기 도는 것 같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혼한 며느리가 다시 찾아오는 게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어머님은 내가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님보다 먼저 눈을 떴다. 부엌 쪽에서 조용히 물 끓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어머님의 모습을 살폈다.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어넣는 어머님의 뒷모습은 너무 작고 느릿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은 고개만 살짝 돌리시며 웃으셨다. 잠 깨자마자 부엌 들어오면 어딨니? 쉬어. 그 평범한 말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어머님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걸음걸이도 무겁고 손끝도 자꾸 떨리는 걸 나는 놓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슬쩍 말씀드렸다. 어머님, 병원 한 번만 다녀오실래요? 저랑 같이요.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 어머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뒤 손에 작게 접힌 진료 기록지를 들고 나오셨다. 몇 달 전에 갔었어. 약도 받아왔고. 그거면 됐지 뭐. 나는 조용히 종이를 받아 펼쳤다. 두 눈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고혈압, 협심증, 간 수치 이상 복용약은 6가지가 넘었고 병원은 마지막 내원이 벌써 3달 전이었다. 이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알면 마음 쓰이잖아. 그게 더 싫어서 그랬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동안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거잖아. 남편은? 남편은 도대체 어머님한테 뭐라도 하고 있는 거야? 오빠는 연락드려요? 처음으로 오빠라는 호칭을 입에 올렸다. 이혼한 뒤 처음이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입술을 꾹 다무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한동안은 드물게 전화 왔지. 근데 요샌 아무 소식도 없어. 아마 연락처 바꾼 모양이더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내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늘 혼자서만 감당하고 계셨다. 나는 결국 병원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처음엔 손살에 치시던 어머님도 내가 내내 아무 말 없이 신발만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자 마지못해 따라 나서셨다. 병원은 버스 2정거장 거리였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버거워하셨다. 2번을 쉬고 손잡이를 붙잡고 의자에 앉고 나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어르신. 의사의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이 차올랐다. 마스크 안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어머님이 놀라실 거다. 진료 후 약국에 들러 약을 타며 나는 약사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다. 이 약들 혹시 가능하면 장기 복용 처방이 가능한가요? 제가 주기적으로 챙겨드릴 수는 있어서요. 약사는 나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였어요. 지금은 대답을 흐리자 약사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그 말조차 어쩐지 고마웠다. 약봉투를 들고 나왔을 때 어머님은 병원 입구의 긴 벤치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 얼굴이 너무 작아 보여 나는 순간적으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을 나는 잊고 살았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 약봉투를 하나하나 분류해드리며 나는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저 이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약도 챙기고 장도 보고.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그 작은 등을 천천히 내게 돌려 말씀하셨다. 네가 와주면 참 좋지. 근데 부담 갖지는 마. 부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게 가족이에요. 그건 지금도 변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말에 답하듯 혹은 혼자서 꼭 참고 계시던 무언가를 내려놓듯. 이제서야 나는 조금씩 어머님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동안 어머님이 쌓아오신 조용한 전쟁. 그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쳐왔다는 죄책감.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진실이라는 걸 어머님을 보며 다시 깨달았다. 나는 다짐했다. 다시 이 관계를 잇겠다고. 비록 법적인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끝까지 어머님의 딸로 남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님 집에 자주 들렀다. 일주일에 1~2번 짧은 방문이지만 어머님은 그때마다 마치 처음 보는 듯 반가워하셨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김치에 손을 얹어놓고 익었는지 한번 먹어봐라 하시는 말투에 그 속에 담긴 정을 나는 이제서야 더 또렷이 느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 집의 며느리였던, 아니 아직도 마음 많은 며느리인 내가 놓쳤던 순간들. 어머님과의 사소한 말다툼, 눈치를 주고받던 밥상머리,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차린 후회들. 결혼 초기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듯한 기분이었다. 친정이 없던 내게 어머님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다. 첫 명절 나는 어떻게든 잘해 보이고 싶어 어머님께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떡국은 몇 인분 준비하면 될까요? 그냥 조금만 하면 돼. 내일 같이 하면 되잖아. 저 혼자 먼저 해놓으려고요. 그래야 어머님 덜 힘드시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그날 밤 반찬 꾸러미를 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 김치, 동그랑땡, 잡채까지. 내가 하다 말았어. 너 혼자 고생할까봐. 나는 그날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지금처럼 그 감정이 선명해질 줄은 몰랐지만 하지만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엇갈리기도 한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어머님과 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니네 둘이 요새 왜 그래? 싸운 거야? 아니요, 그냥 서로 바빠서요. 바쁘긴 뭘 바빠. 내 얼굴이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어야 했는데 그땐 왠지 날 탓하는 말처럼 들렸다. 마음이 예민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괜히 한 발 물러섰고 어머님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말수가 줄었다. 그리고 나는 착각했다. 어머님도 나를 점점 멀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무심하게 굴었고 이따금은 짜증 섞인 말로 상처를 드린 적도 있었다. 어머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미안하다. 참견했네. 그 순간의 침묵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프고 후회스럽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다그치지 않으셨는데 나는 자꾸 선을 그었다. 마치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인 것처럼. 그런 나에게 어머님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셨다. 밥을 차려주시고 김을 구워주시고 몸 조심해라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 무심한 듯 반복되는 말과 행동 속에 담긴 사랑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였다.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왔던 날이 있었다. 밤늦게 혼자 찬 바람을 맞으며 길을 걷다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잠깐 가도 될까요?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요, 그냥 어머님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요. 그날 어머님은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래. 근데 집 나가면 추워. 다시 돌아가.
그 말이 차가운 바람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고 동시에 따뜻했다. 어머님은 늘 나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짐을 싸며 집을 나서던 날, 어머님은 현관까지 따라 나오시지 않았다. 그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반찬통 2개가 내 눈에 들어왔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나를 처음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과 같은 반찬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왔던 나였다. 그랬던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 어머님 곁에 앉아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결국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 부엌의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창가에 놓인 작은 다육이 하나가 위청이는 줄기 끝에 작은 새순을 품고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다시 피울 수 있는 거라면 좋겠다고. 비록 상처받고 꺾였을지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닿는다면 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토요일 아침 어머님 댁을 찾았다. 어제 미리 해둔 미역국을 데워드리고 싶었고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약도 정리해드릴 참이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엔 늘 그렇듯 어머님의 장바구니를 내가 들었다. 어머님은 별말 없이 내 옆을 걷기만 했지만 자주 걸어도 이 골목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시장 입구 근처. 누군가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쓴 남자. 어머님이 먼저 멈춰 서셨다. 지훈이다. 어머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 순간 내 심장이 쿵 울렸다. 그 이름. 내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나는 단번에 그가 전 남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그가 다가올수록 나는 발끝에 힘을 주었다. 떨리고 싶지 않았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은 어쩌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마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네가 뭘 몰랐든 이렇게라도 보니 다행이다. 어머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그 담담함이 너무 아프게 들렸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혼자이셨는지가 다 담겨 있었다. 나는 한 발 비켜섰다. 그가 어머님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움, 서운함, 질투, 후회,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미련 같은 것들. 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내 눈치를 보더니 낮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잘 지냈어요? 이 얼마나 형식적인 말인가. 그러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름대로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건강 어떠세요?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왔다. 나는 순간 목이 메었고 어머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하냐? 그 말에 그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내 팔짱을 끼셨다. 그 모습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했던 울타리가 지금은 너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내 옆을 걸으셨다. 집에 도착해서 무심코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작고 다른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손때 묻은 그 표지 펼치지 않아도 어떤 사진이 있을지 짐작이 갔다. 예상대로였다. 결혼식 날 어머님 사이에 선 우리 부부의 모습. 신혼 초 함께 한 여행에서 찍힌 셋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어머님이 혼자 계신 사진 아래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써 있었다. 가끔은 가족이란 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문장을 어머님이 적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나를 무너뜨렸다. 저녁 무렵 어머님께 물었다. 오빠 아니 지훈 씨, 그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처음엔 자주 왔다. 밥도 먹고 같이 병원도 가고. 그런데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엔 번호도 바뀌었더라. 왜요? 왜 그랬대요? 자기 인생 산다고 바빴겠지. 어머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묻힌 공백은 깊고 외로웠다. 나는 어머님을 닮고 싶었다. 그런데 그 닮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이 참으며 살아오셨다. 밤이 깊고 나는 소파에 앉아 어머님이 마시는 대추차를 함께 마셨다. 말없이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는 다시 어머님의 손을 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등 위에 핏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떠난 뒤에도 그 속을 이렇게 몰라드려서. 미안할 거 없다. 네가 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지금 제일 따뜻하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내가 떠났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은 어머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비록 법적으로 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진짜 딸처럼 아껴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지켜드려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 댁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내 이름으로 온 작은 상자. 누가 보낸 건지 적힌 이름이 없었다. 무심코 상자를 열었을 땐 안에 곱게 접힌 봉투 하나와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손편지부터 펼쳐보았다. 흘러가는 연필 글씨체. 익숙한 어머님의 필체였다.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이건 꼭 내가 먼저 보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너한테 전하는 내 유언 같은 거다. 손끝이 떨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쥐고 흔드는 듯했다.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내용은 뜻밖이었다. 재산분할 지정서. 그 아래 어머님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어머님 소유의 작은 집 한 채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집은 시내 외곽, 오래전부터 어머님이 살던 그 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필로 적힌 메모 한 줄. 지훈이는 모르고 있어. 이 집은 너한테 주고 싶다. 내가 가장 고마웠던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나는 곧장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고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작은 쿠션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다. 책을 보고 계셨지만 내 표정을 본 순간 조용히 책을 덮으셨다. 봤구나. 어머님, 이건 왜 저한테 그 집은 지훈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번 돈으로 샀다. 내가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내 명의로 바꾼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가 이 집을 나간 뒤에도 내 속은 늘 내 걱정뿐이었다. 네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 한 번도 마음 편히 밥 먹은 날이 없었어. 근데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거다. 어머님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늘 나를 품고 계셨던 것이다. 지훈이는 이 집에 관심 없어. 명절에도 안 오고 내 약값도 몰라. 그걸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모르지. 아마 화내겠지. 그래도 그 애는 나랑 살아온 정이 없잖니. 넌 나랑 마음으로 살았잖아. 나는 조용히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늘 그래왔듯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다. 며칠 뒤 지훈이 다시 어머님 댁을 찾았다. 이번엔 미리 연락도 없이. 나는 우연히 어머님 집 앞에서 마주쳤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한테 유산 얘기 들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솔직히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당신한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때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어머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어머님의 딸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아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은 딸.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어머님은 내가 해드린 된장국을 반쯤 남기셨다. 입맛이 없네.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 낯설게 들렸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님의 숨소리도 느리고 낮았다. 나는 밤새 어머님 방 앞에 앉아 있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눈도 감지 못한 채.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새벽 어머님 방에서 기척이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작은 숨소리. 그리고 눈을 감은 얼굴 위로 아주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어머님의 방문을 열었을 때 희미한 형광등 아래 어머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계셨다. 숨을 쉬고 계시는지 아닌지조차 분간되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어머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울게 될 줄 몰랐다.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던 그 다짐이 그 새벽엔 한없이 무력해져 버렸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연겁처럼 길었다. 그 사이 나는 어머님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감싸 안고 몇 번이고 말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저 먼저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심장 정지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아마 자는 듯 조용히 가셨을 겁니다. 자는 듯.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나는 그 어떤 말로도 어머님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병원 복도 한쪽 불이 꺼지지 않는 조명 아래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드셨던 된장국이 생각났다. 숟가락을 놓으시며 무심히 하셨던 말. 입맛이 없네. 그 말은 예고였는지도 몰랐다.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담담하게 넘기셨던 마지막 징조. 장례는 조용히 어머님의 뜻대로 작은 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고 지훈은 장례 이틀째에야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조의를 표하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오지 못해서 그땐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이제 와서야 깨닫네요. 그 말이 어머님께 닿았을까?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납골당에서 챙긴 어머님의 유품 가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조심스레 정리된 소지품들, 메모지, 안경, 낡은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 한 통. 마지막 인사는 못했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 너를 통해 알게 됐다. 나는 그 글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런 방어도 없이 그 문장이 내 안에 파고들었다. 며칠 뒤 지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우리는 어머님 댁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길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남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어머님 뜻이었어. 알아. 엄마가 너한텐 진짜 딸처럼 생각했던 거 나도 알아. 그가 그렇게 인정하듯 말할 줄은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 팔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여기서 살아오신 시간이 담긴 곳이니까 내가 여기서 가끔 머무를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매주 어머님을 찾아가고 있다. 납골당엔 작은 꽃을 바꿔놓고 혼잣말처럼 말을 건넨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워요. 옛날처럼 무릎 담요 덮고 귤 까먹으며 TV 보던 때가 그리워요. 그리움은 끝이 없고 기억은 때때로 숨을 먹게 만들 정도로 선명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머님은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계실 거라고. 말없이 내 등을 토닥이며 내가 혼자 울지 않도록 다독이고 계시리라. 그해 겨울 나는 결국 어머님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당장 이사를 하거나 새 삶을 계획할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 공간엔 어머님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 하나, 스위치를 올리면 살짝 지직거리는 낡은 전기장판, 거실 한켠의 짧은 장독대 그림들까지. 가끔은 환청처럼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오늘은 된장에 마늘 넣지 말고 끓여봐. 그러면 간이 딱 맞거든. 너는 잠버릇이 입을 걷어차는 거야. 감기 들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렇게 어머님의 말버릇을 따라하며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간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갔다. 집 앞 골목의 작은 슈퍼에 들른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거셨다. 혹시 이 집 예전 주인 댁 따님인가? 여기 시어머니 혼자 사셨던 그분 참 인상이 좋았는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며느리였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다. 참 잘 오셨어요. 그분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애는 친정이 없어. 내가 엄마처럼 살아줘야지 하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트의 형광등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찔끔 볼을 타고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신 이혼하고 나서도 걔가 날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기다릴 거야. 늘 그러셨어요. 나는 마트에서 산 장바구니를 들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어깨가 떨릴 만큼 마음이 벅찼다. 며칠 뒤 어머님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작고 낡은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다. 작은 종이에 단정히 적힌 글자. 나중에 네가 읽게 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내 방 천장의 작은 틈을 열어보렴. 거기 아주 오래된 마음 하나를 숨겨두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올라 어머님 방 천장 구석의 작은 석고판을 살폈다. 거기엔 정말 손바닥 크기만 한 공간이 조심스럽게 메워져 있었다. 석고를 살짝 밀어내자 작은 보자기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진주 브로치 하나와 더 누렇게 바랜 봉투 한 장. 봉투 안엔 편지가 들어있었다. 날짜는 내가 이혼한 다음의 봄. 내가 한참 연락을 끊고 어머님을 외면했던 그 시기. 지금쯤 내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내가 언젠가 내 앞에서 웃지 못하게 될 날이 온다 해도 내 마지막 미소는 반드시 너를 향할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의 진심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 이토록 늦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어머님이 앉아 계시던 쿠션 위에 브로치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마치 그 손끝이 다시 와서 가져가시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님, 이건 꼭 돌려드릴게요. 어머님 손으로 다시 꽂으셔야 하니까. 그 말에 방 안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국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감돌았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건 아닐까. 며칠 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고 장영자 어르신 댁 가족분이신가요? 예전에 후원하시던 지역 저소득 가정지원금이 정지돼서요. 어머님이 그런 걸 하셨어요? 네.
본인 명의는 아니고 동네 한 아주머니 통해서 익명 기부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승계 가능하신지 의향만 여쭤보려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누군가를 살피고 품고 덮어주고 계셨다. 그 마음이 어찌 이리 깊은가? 복지센터 전화를 끊은 날, 나는 어머님의 서랍 한켠에 있던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펼쳤다. 크고 투박한 글씨로 쓰인 지출 항목들 사이 매달 일정하게 반복되는 이름 하나. 명지 어린이 후원회, 명지동 밑반찬 봉사회, 월 2만 원, 송금 완료. 숫자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액수가 적힌 옆엔 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김치 남은 거라도 챙겨드려야지. 다음 주엔 이불 빨아서 드릴 것. 나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어머님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을 나누며 살았는지를 그제야 알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기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바꿔서요. 그러셔도 괜찮겠어요?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오래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게 저희 어머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간만에 부엌을 정리했다. 찬장 구석엔 어머님이 아끼던 그릇들이 차곡차곡 남아 있었다. 깬 부분을 본드로 붙여둔 반찬통, 밑이 약간 타버린 국그릇. 그 하나하나가 다 마음 같았다. 버릴 수 없는, 버리지 못한 마음. 어느 날 집 앞에서 동네 꼬마가 울고 있었다. 양말은 젖어 있었고 비닐 우산은 찢어져 찬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다. 어쩐지 모르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잠깐 들를래? 하고 말이 나왔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수건으로 발을 닦이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어머님이 쓰던 작은 내복을 꺼내 아이에게 입혀주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아니 어머님이 아끼던 거야. 작아서 이제 나한테도 안 맞거든.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 집 냄새가 좋아요. 따뜻한 냄새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의 삶을 담는다는 건 이렇게 작은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는 거라는 걸 나는 그제야 마음으로 배웠다. 밤이 되면 혼자서 어머님의 앨범을 꺼내본다. 결혼식 사진, 명절 사진, 그리고 소풍처럼 떠났던 강화도 여행에서 찍힌 세세 사진. 그 속에 나는 웃고 있었고 어머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카메라가 아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이젠 안다. 그 눈빛엔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를. 그 손끝에 어떤 온도와 기도가 스며 있었는지를.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의 빈자리를 아파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내 안에 깊숙이 옮겨졌으니까. 매일 국을 끓일 때,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 낯선 아이의 발을 닦아줄 때 그 자리는 살아난다. 어머님은 나를 딸처럼 품어주셨다. 나는 이제 그 딸로 살아가기로 했다.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 어머님의 마음으로. 며칠 뒤 어머님의 브로치를 조심스레 꺼내어내 스웨터 깃에 꽂아보았다. 거울을 보며 작게 인사했다. 어머님 괜찮죠? 이제는 제가 잘 살아볼게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웃음 어딘가엔 어머님이 있었다. 분명히 아주 따뜻하게. 봄이 되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넉 달. 그 집에서의 삶은 어느덧 익숙해졌고 매일매일의 따뜻한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가끔은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 집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작게 웃으며 대답한다. 혼자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슬픔은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다정한 그리움이었다. 작은 습관이 생겼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머님처럼 소소한 밑반찬을 담아 이웃집 문 앞에 놓고 오고 어린아이들 간식거리를 손수 챙겨주는 일들. 그 일들이 나를 조금씩 바꿨다. 예전엔 세상을 등지고 숨고만 싶었던 내가 이젠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모든 방식 그대로.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기억을 나누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신청서를 쓰던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건네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내 삶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더 많은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지도 모르니까.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글을 쓰면서 나는 다시 어머님과 만났다. 추억 속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기억 속에서. 함께 앉아 마늘을 다지고 된장국에 물을 얇게 썰어 넣던 순간들. 어머님이 등 뒤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감촉까지. 사랑이란 이렇게 시간을 지나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구나. 나는 어머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제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었다. 마지막 원고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어머님의 브로치를 다시 조심스레 만졌다. 이젠 이 브로치를 더 이상 조심스레 감춰두지 않기로 했다.
가슴에 떳떳하게 달고 다닐 거다. 이건 누군가의 마음이 내게 남긴 흔적이니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려 한다. 이거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의 마음이에요. 며칠 후 도서관 게시판에 내 글이 소개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이혼한 며느리의 귀환,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 글 아래엔 누군가가 짧은 댓글을 남겼다. 이건 딸보다 더 딸이었던 이야기네요. 그 댓글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다. 그 말 한 줄이 어쩌면 어머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어머님이 남긴 집에서 어머님이 남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은 서툴러도 그 진심만은 절대 어긋나지 않게. 그 사랑을 나는 배웠고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남기고 간 작은 집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천천히 되돌려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